한강 하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대규모로 출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동시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괴한 모습의 생명체가 강 표면을 뒤덮고 있다는 영상은 SNS와 뉴스 채널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해외 주요 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울 한강에서 이상 생명체 출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 사건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작년 파리올림픽에서 생강의 수질과 한강의 수질을 비교하며 프랑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해외 언론들에게 보라는 듯이 한강의 수질을 폄하하고 나선 것인데요. 프랑스 언론들은 연일 한강의 괴물 출몰을 보도하며 한국의 도시 하천 관리 수준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썩고 있다. 기괴한 벌레들이 강을 점령했다. 도시의 심장이라기보다 괴생명체의 서식지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로 SNS를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은 파리의 한 국립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생강 근처를 자주 걸으며 자랐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강 둔치에서 종종 산책을 하셨고, 그때마다 저도 함께 걷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강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진 말인지 그땐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에서 이상한 생물이 때로 나타났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강의 괴이한 생물 출몰, 도시 수질의 심각한 위험 신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강 하류에서 정체불명의 생물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그것이 오염의 징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에 이상한 벌레가 득실거리는 건 물이 많이 더럽다는 뜻이라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었어요. 그 보도는 단순한 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강은 이제 썩은 강이다. 생강이 더럽다고 욕하더니 자기네 강은 벌레판이구만. 한국은 일본 옆이라 지진전조 현상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수십 개,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몹시 답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책임한지, 그리고 얼마나 단편적인 판단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생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그 생물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한강을 썩은 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걸까? 저는 자연과 생명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질문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고 기사에 함께 실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생물은 저도 생물학 실험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벌레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바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장 피에르 선생님께요. 교수님, 이 생물이 정말 수질이 나빠서 나타나는 걸까요? 제 질문에 교수님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생물은 흔히 갯벌 근처나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서 살지, 꼭 오염 때문에 나타났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리즈, 자연은 늘 복잡하단다. 생물이 어디서 왜 나타났는지 알려면 단순히 겉만 봐서는 안 돼. 교수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을 더 깊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서관에 가서 온라인 자료를 뒤졌습니다. 프랑스 기사에서 말한 그 생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오염의 지표가 되는 생물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환경기관에서 낸 공식 보고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하류에서 나타난 이 생물은 다모류라고 하는 벌레 종류에 속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 생물은 수질이 아주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질이 안정되고 기초적인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다시 돌아온 종이다. 강하류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순간 저는 책상에 앉은 채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언론과 사람들은 이 생물이 혐오스럽고 위험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겁니다.
강이 스스로 회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살 수 없었던 생물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 자연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한국을 변호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강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인간과 생명의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논문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생강의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강의 생태 변화와 그 상징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기로요. 단순히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판단하기보다는 제 두 발로 그 강가에 서서 제 눈으로 물살을 보고 제 귀로 그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교수님께 추천서도 받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엔 제 이야기가 어디로 흐르게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늘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도착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을 나서자 익숙한 얼굴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친구 수민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일 때 같은 실험실에서 일하며 가까워졌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원에서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리즈, 드디어 왔네. 수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오지도 못했을 거야. 수민은 저보다 몇 살 위지만 늘 따뜻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강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응원해준 사람이었고요. 수민은 이미 제가 조사하려는 지역의 정보도 정리해 두었고 일정도 함께 짜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는 날엔 같이 갈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눌 땐 통역도 해줄게.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놓인다. 수민의 말에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에서 생물도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수민과 함께 김포행 전철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생각보다 훨씬 편리했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붐볐지만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조용한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포에 도착해 강가로 내려갔을 땐 아직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시간대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으며 하류 쪽으로 내려갔고 강둑 아래에 다다르자 저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길쭉한 생물들이 무리를 지어 유영하고 있었고 그 생물들은 기사 속 사진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움직이는 실타래 같기도 했고 군무를 추는 듯 질서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프랑스에서 난리난 그 생물들이구나. 제 말에 수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맞아. 저게 기사에 나왔던 다모류 생물이야. 갯지렁이라고 해. 한국인들도 처음 봤을 때는 기괴하다고들 했지. 몇 번을 봐도 징그럽다. 으유.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 생물들은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들고 빠르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경로, 몸의 길이, 움직임의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눈으로 보기에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수질 측정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온, 산소 농도, 염도 모두 안정적인 수치였습니다. 정말로 강이 썩은 상태였다면 이렇게 많은 생물이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이 소개해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이라는 분으로 김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환경교육과 하천 생태 복원 활동을 해오신 전문가셨습니다. 수민이 통역을 맡아주었고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기사들을 봤어요. 정말 수질이 나빠서 나타난 걸까요? 수민이 제 말을 전달하자 정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이 생물은 갯지렁이라고 해요. 갯지렁이들은 원래 이 지역,
특히 바닷물이 섞이는 하류 근처에 살던 애들이에요. 오래전에는 너무 물이 더러워서 다 사라졌었죠. 그런데 수질이 좋아지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 저 생물들이 있다는 건 강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군요. 그렇죠. 수질 회복의 징후예요. 오염의 지표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에 가깝죠. 갯지렁이들은 산란을 위해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올라와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하거든요. 수미는 제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에서 봤던 조롱 가득한 기사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생물은 괴물도 아니고 위험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이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는 생물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우리는 강화도 인근의 다른 하천도 찾아갔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이었고 그곳에도 같은 생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은 수민이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 혼자 다녀야 했는데 다행히도 그곳에서는 지역 자원봉사자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강 주변을 청소하고 관찰하는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더듬더듬 한국어로 말을 걸었더니 그중 한 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학생, 외국 사람? 저 벌레 보고 놀랐나 봐. 네, 조사 중이에요. 저 생물 다시 나타났다고요? 응. 몇 년 전만 해도 안 보였지. 요즘은 자주 보여. 여기가 옛날보다 훨씬 살만해졌으니까 저런 놈들도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 말이 완벽히 통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생태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감한 회복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보다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강은 단순히 흐르는 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고 기억이며 돌아온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기사들은 진실의 일부만 보았을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을 반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온 저녁, 저는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김포와 강화에서의 현장 조사 기록, 수질 측정 결과, 정수연 선생님의 설명, 강가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에 잡히는 사실뿐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감정과 풍경까지 함께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논문을 구상할 때까지만 해도 제 시선은 비교에 가까웠습니다. 센강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한강은 그에 비해 어떤 상태인가라는 식이었죠. 프랑스 언론도 그랬고 학계에서도 흔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니까요. 수치를 나열하고 그래프로 보여주고 개선이냐 악화냐를 판단하는 그런 보고서들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치나 수질의 우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다루고 싶어진 건 그 물을 마주한 사람들, 그 물에 돌아온 생물들, 그리고 진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논문 초안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도시 하천 수질 비교를 통한 생물학적 회복 모델 분석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시의 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한강에서 만난 생명과 시선의 전환. 그 제목을 적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실감했어요. 단지 정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오해 속에 묻힌 진실을 꺼내는 일이라는 거요. 논문을 쓰면서 저는 프랑스에서의 반응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강 기사에 달렸던 댓글들, 조롱 섞인 문장들, 왜곡된 판단들. 그 안에는 단순한 오해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으려는 태도, 멀리 있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 익숙한 시선이 함께 있었죠. 그런 태도는 때로 학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생물은 오염의 지표이므로 수질이 나쁘다. 센강은 수용이 가능해졌으니 더 우수하다. 그런 단정이 얼마나 많은 사실을 지워버리는지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께 논문 자문을 부탁드렸을 때 그분은 제 노트를 꼼꼼히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록이라는 건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바라보았는가를 돌아보게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단순한 생물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주말,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구간, 여의도 근처의 강변이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청년들, 강가에 돗자리를 펴고 음악을 듣는 모습들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곁에서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은 조용했지만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고 어딘가 먼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노신사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외국분이세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강 조사를 하러 왔어요. 아, 반가워요. 우리 한강 어때요? 좀 괜찮죠? 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요. 강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전 한강에서 평생을 봤어요. 예전엔 여긴 냄새가 심했죠. 물도 새까맣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손주랑 같이 산책도 오고요. 저는 그 말이 마치 오래된 기록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살았다면 저는 아마 한강을 모니터 속 이미지로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직접 그곳에 서서 사람들의 기억을 듣고 생물을 관찰하고 수질을 측정하며 이 강이 살아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으로 조사 정리를 하며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물가에 선 사람들은 그 물이 흘러온 시간을 대신 기억하고 있다. 논문을 완성해가는 동안 저는 문득 이 논문이 단지 학교 과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 대한 기록이기도 했고 무언가를 제대로 보려는 노력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강과 한강, 누가 더 낫냐고 묻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물이 어떻게 살아났고 어떻게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수치나 기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임을 저는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천천히 흘러가던 구름은 한강의 물결처럼 이어졌고 그 아래 보이지 않는 강줄기를 상상하며 조용히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잘 있어, 한강. 다음엔 더 따뜻한 계절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교수님 연구실 복도는 조용했고 커피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실험실 특유의 공기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앞의 세상을 숫자로만 바라보던 저의 시선은 이제는 사람과 생명, 기억과 흐름으로 이어진 연결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어요. 논문은 마지막 수정 단계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인 장피에르 선생님께 원고를 넘겨드리자 교수님은 조용히 읽으신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즈, 너답지 않은 문장이 많아서 좋았어. 네, 학문적인 언어보다는 현장에서 내가 느낀 감정이 묻어났다는 뜻이야. 좋은 연구자는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하거든. 그 말씀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 논문은 아마도 제가 대학에 들어온 이후 가장 조용하고도 깊이 있게 쓴 글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제가 느낀 질문과 변화, 그리고 반성을 담았으니까요. 논문은 학과 연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몇몇 교수님들은 이런 주제는 발표할 가치가 있다며 지역 환경 정책 세미나에서 한번 공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논문 요약본을 준비해 프랑스 남부에서 열린 한 작은 생태학 포럼에서 짧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비교해서 이해로 도시 하천 생물군이 전하는 메시지였고 청중 중에는 프랑스 환경부 실무자도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난 후 한 중년의 연구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생강도 정화 중인데 우리는 늘 자기만 보지요. 다른 나라 강에서 배우는 자세 우리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강을 떠올렸습니다. 김포의 아침 안개, 강화도 물살, 서울의 햇살 아래 조용히 움직이던 생물들, 그리고 강가에 앉아 우린 이제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말하던 어르신의 눈빛까지. 한강은 단지 도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은
자연이 인간에게 건네는 회복의 인사였고 오랫동안 외면당하던 생명들이 돌아오며 속삭이듯 전하는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민에게 긴 메일을 썼습니다. 조사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논문 덕분에 발표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아보냈습니다. 수민은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강의 널 많이 바꿔놓았구나. 언젠가 다시 오면 같이 또 걸어보자. 메일을 읽고 난 후 저는 프랑스에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생강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걷던 그 둔치, 오래된 벤치, 겨울비에 젖은 흙길, 강가에 서서 저는 조용히 한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생강도 여전히 아름다웠고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흐름을 예전처럼 풍경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신호들,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말미에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강을 바라볼 때 물의 맑기만을 말한다. 하지만 어떤 강은 그 안에 흐르는 생명의 귀환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의 한강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시 배워야 할 강이다. 그 문장을 쓴 뒤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논문은 끝났지만 제 안의 배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붙어 있던 작은 세계 지도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국이라는 지명 위에 조그마한 스티커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곳은 제가 진짜로 처음 진실을 만난 한강의 자리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할인된 상호 관세 정책을 선언하자 세계는 순식간에 경랑에 휘말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관세에 대한 각 나라의 관세지표 지수를 표로 만들어 설명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묵인되던 무역 질서가 뒤흔들렸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열린 긴급 통상회의실 안팎에서 고성과 항해, 각 나라의 공식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분노했고 일본은 억울해했으며 유럽은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이 조용했습니다. 한국. 도대체 왜 한국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블린 코네일 박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백악관 무역정책실 소속으로 주요 국제경제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국가 간 이익의 조율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적 언어들 속에서 객관이라는 외투를 두른 입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그 외투가 제 가슴을 너무도 갑갑하게 조여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할인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우리는 곧장 긴급 통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장소는 워싱턴 중심가에 위치한 국제정책연구소 8층 메인 회의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 이렇게 10개국의 무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중앙 테이블에서 경제정책 실무 자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평소보다 의자 끌리는 소리도 적었고 기침조차 삼켜지는 긴장감 속에서 첫 발언자는 중국 대표단의 장 위엔 박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고 문장 사이마다 억제되지 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미국은 왜 자국 중심의 관세율을 기준 삼아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 하십니까? 한국에는 30%를 부과하면서 중국은 67%입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회의장은 순간 술렁였고 일본 대표 미야카와 주니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가장 오랜 동맹국이라는 걸 잊은 겁니까? 자동차 단일 품목 하나로 24%라뇨? 한국은
거의 비호 수준입니다. 대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대표들 역시 미간을 좁히거나 옆 사람과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유독 눈을 떼지 못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였습니다. 이름은 김현성. 몇 해 전 아펙 회의에서 몇 마디 나눈 적 있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인물입니다. 김현성 대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내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만을 반복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펜을 쥔 손가락에는 약간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쯤은 눈을 마주치려 고개를 들까 싶었지만 그는 철저히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도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누적된 억울함을 외교적 신중함이라는 이름 아래 간신히 가둬두고 있는 인내의 형태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억제된 감정은 붉어진 귓끝과 자주 깜빡이는 눈꺼풀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문득 오래전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8배 전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6개월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무역론 수업을 맡았고 학생들과 여러 주제로 토론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나라는 왜 항상 국제 뉴스에서 문제국처럼 취급되나요? FTA도 다 체결했고 자동차 부품 규격도 맞췄고 미국이 요구한 조항들 지키려고 정부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늘 관세 회피국이라거나 이익만 챙긴다는 소리 들어요.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라 여겼습니다. 목소리가 큰 나라가 이기고 숫자를 가진 나라가 기준이 되는 세계. 그 안에서 한국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는 언제나 변두리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위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회의장에서 조용히 메모만 하던 김현성 대표의 모습과 그 오래전 학생의 질문이 겹쳐지며 제 가슴속 어딘가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들 속에 더 많은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닐까? 회의는 형식적인 정리로 마무리됐고 대표들은 저마다 명함을 교환하거나 짧은 악수를 나누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자문위원 신분이었기에 끝까지 남아야 했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그날의 침묵이 저에게 남긴 첫 번째 파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풀었고 재킷은 소파에 던졌습니다. 샤워도 미루고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에 회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확히는 한 장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메모만 하던 한국 대표 김현성 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그건 흔한 외교적 방어나 아무 말 안 하면 손해도 없겠지 같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꾹 눌러 참고 있는 사람의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할 말을 모두 끝낸 사람이 굳이 다시 설명하려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회의장 안에서는 늘 발언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그런 자리에 말 없이 앉아 있는 것은 어쩌면 더 큰 결단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무언가 구체적인 걸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와인 한 잔 마시고 잠든다지만 저는 데이터가 제 와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본 폴더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정리해온 각국 무역협정 이행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와 달리 이 폴더에는 회의 중간에 들은 코멘트, 시장 반응, 기업들 사이의 실질 적용 사례까지 정리되어 있죠. 어쩌면 표정 없는 통계와 현장 감각이 공존하는 자료라고 해야 할까요? 코리아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엔 여러 파일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단계표, 의료기기 인증 절차 조정 기록, 지식재산권 법률 정비 비교, 그리고 FTA 비관세 항목 간소화 추진 상황. 그중 의료기기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의료기기가 해외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죠. 일본은 평균 11개월, 독일은 9개월, 프랑스는 7개월.
한국은 4개월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했죠. 미국 FDA 기준을 일부 도입해 인증 과정을 간소화하고 심사팀도 추가로 배정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 기준을 바꾸면서 국민의 의료 안정성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잖아. 파일을 닫고 다음으로 농산물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균형을 맞춰가며 지키면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파일. 한국은 관련 법률을 이미 대부분 손봤고 실제 소송 건수나 침해율도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 저작권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설문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제 마음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행동에 대한 마지막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웃음이 났습니다. 평소 회의장에서 저는 말 많은 대표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치를 외치고 손을 들고 마이크를 앞다투어 주려는 모습들이 익숙했죠. 그런 자리에서 말 없이 앉아 있다는 건 존재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구보다 조용했던 한국 대표가 회의장 밖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행동을 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건 무언가 기술적으로 잘했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말보다는 기록으로, 주장보다는 설계로, 설명보다 실천으로 움직여온 나라. 그날 밤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진짜 신뢰는 조용히 쌓이고 그 조용함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을 대신해 말할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나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은 평소와 다름없는 워싱턴의 거리였지만 제 안은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말하겠다. 그런데 막상 회의장 앞에 도착하니 다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게다가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문위원입니다. 자칫하면 국익보다 감정을 앞세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전날보다 확실히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한 결심이 비쳐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어제와 같은 구성, 같은 좌석, 같은 조명 아래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어제 강하게 발언했던 중국과 일본 대표는 오늘은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고 미국 대표단도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된 문서를 참고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김현성 박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메모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제와 같았지만 제 눈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의장국 대표가 오늘 의제에 대한 자유 발언 시간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공식 발언에 나서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고 대표단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긴장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에블린 코네일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한 국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가까운 조용함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 나라가 관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지 관세율만을 비교하는 방식이 때때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을 가늘게 떴고 의장단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가장 조용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꾸준히 약속을 지켜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고 농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실제로 손봤습니다. 이건 종이 위의 약속을 현실로 바꾼 행위입니다. 자료를 꺼내려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 순간에는 수치보다 말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 대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해왔기에 더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김현성 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란 듯 눈을 조금 크게 떴고 이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지막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세상에서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들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지켜온 시간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증명해 온 나라입니다. 의장은 짧은 침묵 뒤에 다음 발언자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잠시 동안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새로 쌓은 벽돌 하나를 잠시 바라보는 듯한 공기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은 회의실 바깥에서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굳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돌아보니 김현성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걸어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에서의 이행 기록 요약본입니다. 어차피 누구도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 가져오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은 박사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을 위한 말이기도 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대신해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에서 나왔다면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울림이 됩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초안 검토 요청 메일도 뒤로 미뤘고 몇몇 기자의 인터뷰 요청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제가 한 발언은 어떤 계산도 타이밍도 없었던 즉흥적인 행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논리를 통해 세상을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누군가를 향한 정책과 누군가를 향한 선택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종종 제 입장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대신해 말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조용했던 사람을 위해서요. 김현성 박사와 나눈 마지막 대화 이후 저는 그가 건넨 봉투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A4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맨 위에 메모 한 장이 손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기를 바랐던 자료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말해야 전해지는 것도 있더군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했던 일들, 그 조용한 발자국들이 얼마나 정직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요. 며칠 뒤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할인된 상호 관세 정책의 최종 조정안이었죠. 그 문서의 한 페이지, 작은 표 아래 대한민국 코리아 전략적 개방 파트너국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이번 정책의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낮췄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묵직한 평가가 공식 문서에 담긴 것이니까요. 그 문서가 발표되던 날 저는 일부러 언론 발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조용한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그 소식을 전하는 실시간 뉴스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을 전략적 신뢰국으로 지정. 이례적 제외 대상 이유는 지켜온 약속. 한 경제학자의 발언이 바꾼 회의장 분위기. 마지막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한 경제학자가 저라는 건 알겠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이미 쌓여있던 것을 누군가 알아봐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상자를 하나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세종대학교 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들과 나눴던 메모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장, 가장 모서리가 달아있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늘 설명해야 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저는 처음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참 조용한 개념입니다. 외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죠. 그저 하루하루의 약속을 지키고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랍니다. 한국은 그런 신뢰를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지 않게 알아챌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의 제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 전하는 일이라고요. 회의장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외교는 시작입니다. 말보다 정직하게, 침묵보다 강하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온 믿음을 따라가는 여정. 그 여정에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